자, 이제 우리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의 파이널 리뷰,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사방법론에서 나오는 그 이론들을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인트로처럼 조사가 무엇인가, 특히 이 조사의 특성, 과학적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과학적 조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과학적 조사인데, 이 과학적 조사들의 특징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논리적, 체계적, 객관적 다 좋은데, 우리가 상호 주관성, 상호는 주관성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반성, 간결성, 구체성, 수정 가능성, 효용성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 방법에서, 과학적 조사에서 하는 얘기인데, 상호 주관성은 무엇이냐? 정의를 기억해 놓아야 되죠. 그래서 동일한 연구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방법을 조사하면 연구자가 달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성질이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서로 다른 논리체계지만, 연역법은 이론에서 출발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은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실제 사례, 이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화하는 그러한 논리체계를 반대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특수한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 진리, 일반적 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연역법과 귀납법은 서로 반대지만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방향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론을 수립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은 연역법이고, 반대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먼저 조사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은 귀납법이다.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과학적 조사를 한다, 조사 방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사 방법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사의 유형, 조사의 목적이라고도 하는데요. 목적이자 유형이 될 수 있는, 목적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첫 번째 탐색 조사죠. 자, 탐색 조사는 아직 조사 문제가 뭔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샘플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성적인, 심층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문헌조사라든지 심층 면접조사라든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조사고요. 자, 그리고 기술조사가 있죠. 기술조사는 대표적인 게 서베이죠. 서베이뿐만 아니라 관찰법 이런 것들도 기술조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기술조사는 어쨌든 다수를 가지고 뭔가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한 조사고요. 기술조사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냐에 따라서, 조사 시점에 따라서 우리 횡단조사, 횡단면조사라고 하는, 횡단면이라고 해도 좋고 횡단조사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고 시계열조사를 포함하는, 이 두 개의 성질을 포함해서 종단조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횡단은 시점이 하나고 종단은 시점이 여러 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종단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수를 그렇게 조사해도 되고, 또 여러 시점에 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비교해도 되고, 그렇게 기술 통계를 위한, 기술 분석을 위한 기술 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종단 조사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 기억하죠? 바로 패널 조사와 코호트 조사. 그래서 패널 조사는 유사한 집단이나 혹은 다양한 집단을 고정 패널로 설정해서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시계열적 조사를 하는 것인데, 패널은 특징이 그 패널을 구성한 구성원들이 탈락하면 안 좋은 그런 것이 핵심이고요. 코호트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코호트로 구성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정적인 응답자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이것과 함께 또 많이 얘기되는 바로 조사 목적 세 번째, 인과관계 조사죠. 자, 인과관계 조사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험법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실험법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한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탐색조사와 기술조사를 조사의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탐색조사에서는 주로 뭐 2차 자료인 문헌정구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질적조사. 우리가 질적조사는 정성조사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통계적인 분석에 의한 양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심층적인 개별 하나하나의 사례를 본다든지 이렇게 질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 기술조사는 양적 조사죠. 그래서 정량조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수의 조사 대상을 가지고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양적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는 두 개가 어느 하나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질적 조사를 먼저 하고 양적 조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또 양적 조사를 하고 뭐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심층적인 내용을 수집하고자 할 때 질적 조사를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개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주 간단해요. 양적 조사는 다수를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통계적 분석을 하는 거고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 쉬운데 그러나 질적 조사는 소수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발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자료를 수집할 때 이런 모든 조사들을 직접 할 때는 우리가 그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죠. 정성조사도 그렇고 정량조사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수집한 자료라면 내가 조사 대상을 직접 만나서 수집한 자료라면 그것은 전부 다 1차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1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2차 자료도 같이 써야 되죠. 2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어디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미 수집한 자료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굉장히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데스크 리서치, 문헌 연구 다 같은 얘기죠. 책상 앞에 앉아서 검색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단점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2차 자료가 딱 내 마음에 맞는 2차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적합성이나 또 과연 이 2차 자료가 정확할까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뭐 센서스 자료나 뭐 등록 자료 뭐 여러 가지 뭐 공개 보고서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 전부 다 2차 자료죠. 자,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고요. 응답자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 직접 유사 상황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해서 얻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정성조사든 정량조사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얘기하고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질문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관찰법, 뭐 우리 앞에서 본 실험법 이런 거 전부 다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죠. 관찰법이 간단하게 뭐 나왔는데 사실 관찰법은 나오는 문제가 거의 뻔해요. 왜냐하면 관찰법의 장점 뭔가요? 관찰법은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응답자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응답자가 어떤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응답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내면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즘 관찰법이 이제 확장돼서 우리가 관찰법을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여 관찰에 대한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완전하게 내가 완전 참여자인가, 완전하게 참여하면서 그들에게 관찰자인 것을 들키지 않는 것인가, 완전 관찰자는 완전히 분리된 관찰자의 역할만 하는 건데 참여 관찰은 참여하면서 관찰자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내가 관찰자인 것을 공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찰법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관찰법의 유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게 뭐 직접 관찰인가, 간접 관찰인가, 그리고 뭐 정형적인 관찰인가, 비정형적인 관찰인가 다 비교를 해보고 무슨 의미인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굉장히 많죠. 뭐 체계적, 비체계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형은 딱 정형화된 관찰하는 양식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되는가? 혹은 비정형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뭐 관찰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요. 또 직접과 간접은 행동이 일어난 시기에 같이 관찰도 일어나는 것이고, 간접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관찰한 시점이 다른. 그러니까 이미 행동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뭐 CCTV를 돌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 관찰이죠.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관찰법의 유형은 뭐 사람이 하는 것, 기계가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적인 상황에서 관찰하는가, 뭐 인위적인 뭐 자연적 상황 또는 인위적인 상황을 갖다 놓고 관찰하는가, 관찰하는 것을 공개하는가, 비공개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관찰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고 이게 무슨 관찰이구나 라는 거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설문지법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워낙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이제 그냥 일반 기업들이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바를 설문지로 조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다목적성이 특징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든 뭐 관찰을 하든 설문지를 하든 뭐 실험을 하든 자료를 수집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자료를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측정은 제대로 된 측정 도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쉽게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 측정 도구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설문지, 측정 도구예요. 이런 측정 도구를 얼마나 적합하게 잘 만들었는가, 그리고 측정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응답을 하는가, 이런 것들 또 간단해야 되고요. 이런 측정의 기준들이 있고요. 그래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그 값을, 어떤 수치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죠. 개념적으로 특히 정의되어 있는 것을 조작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 사전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훨씬 더 현실에서 측정하기가 어렵죠. 제일 대표적인 예로 브랜드 충성도,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러면 특정한 브랜드를 좋아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정도가 개념적 정의라면, 조작적 정의에서는 뭐 예를 들면 10번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동일한 브랜드를 몇 회나 구매하는가? 뭐 이것으로 정의하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실제 측정 가능한 정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값들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저울로 측정할 때마다 다 사람들의 값이 다르죠. 그래서 사전의 값을 알지 못하고 다양한 값을 취하는 그러한 값들을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변수도 자신의 역할이 있겠죠. 내가 어떠한 변수값을 측정할 건데 그 변수의 역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독립변수라고 하면 원인이 되는, 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일 수도 있어요. 결과변수일 수 있죠. 또 독립과 종속변수, 우리가 x와 y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변수 기억해야 되죠. 바로 조절변수와 또 중간 단계에 나타나는 매개 변수. 두 개의 역할은, 두 개의 정의는 다르죠.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강하고 불확실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고요. 매개 변수는 중간 단계, 그렇죠? 뭐 광고를 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 매출액이 높아졌다. 그런데 조절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다. 이런 것이 조절 변수가 되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 바로 외생 변수가 있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순수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렇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를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측정 척도도 기억해야 되죠. 우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척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척도는 측정을 위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바로 척도예요.
특정은 결국 뭔가가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숫자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첫 번째로 명목 척도가 있죠. 그래서 명목 척도는 구분을 위해서 숫자의 의미는 없지만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 구분을 위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명목 척도죠.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하나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 성별, 지역 번호, 직업, 구매 브랜드, 1번, 2번 객관식 문항에 코드 붙이는 거 전부 다 명목 척도예요. 자, 두 번째는 서열을 측정할 수 있는가? 서열 척도가 있죠. 그래서 1등, 2등, 3등 순위만 알 수 있고요. 다음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1순위, 2순위 골라봐요. 그러면 서열 척도인데 서열 척도의 이제 문제점은 크다, 작다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와 그 다음 좋아하는 거의 이 간격, 이 숫자 간의 간격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순위만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질적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숫자로서의 어떤 크기. 우리가 1이면 요만큼, 2면 그것의 2배, 4면 그것의 2배 이런 개념이 없는 그래서 구간 척도, 등간 척도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기울 척도 이렇게 돼야 얘네들을 양적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자가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양적 척도는 구간 척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능한 것이고 비율 척도가 돼야 비율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등간 척도는 제일 대표적인 게 온도계 또는 우리가 리커트 척도 같은 만족도 점수를 얘기할 때 등간으로 1점, 2점, 5점 척도 뭐 이렇게 하죠. 하지만 만족도가 사실은 2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점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2배 더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2점이 높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비율 척도가 돼야 비로소 배수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 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리커트 척도는 너무나 잘 아는 홀수점 5점, 7점 척도가 되겠고요. 의미차별화 척도도 어렵지 않죠. 양쪽에 서로 다른 너무 가벼운 그다음에 무거운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적당. 보통은 7점 척도로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제로, 1, 2, 3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기준이고 양 끝에 의미차별화, 어휘가 다른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고요. 스타펠 같은 경우에는 의미차별화랑 비슷하지만 무거운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보통 10점 척도 1점에서 10점까지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요. 가운데 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스톤이나 보가더스, 거트만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도 있는데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서스톤 같은 경우에 유사등간 척도라고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을 쭉 이제 서열적으로 배치해서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가더스와 거트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둘의 공통점은 누적 척도라는 거죠. 누적 척도라는 것은 척도가 순서대로 있으면 여기에 응답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작은 쪽은 다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보가더스는 특히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거, 소시오메트리와도 구별이 돼야 되죠. 얘는 집단 간, 얘는 집단 내에서 얼마나 거리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러한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척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그렇게 척도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법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실험법은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서 씁니다. 명백하게 목적이 있죠. 원인과 결과 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험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조작이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독립 변수를 변화시켜서 종속 변수가 변화를 받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게 실험 설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 설계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되는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원인 변수가 아닌 나머지 외생 변수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게 되죠. 실험 집단은 실험에 참가하는 집단, 통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실험에서 통제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실험 집단 하나에 단일 실험 집단 가지고 그냥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험은 당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자, 또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외생변수 유형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생변수, 뭐 역사적 오염, 뭐 성숙효과, 시험효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다음은 어떤 외생변수일까요? 라고 하면 구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효과, 시험효과 많이 나오는 외생변수들이죠. 성숙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시험효과는 실험을 자주 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들을 말하고요. 또 뭐 측정수단 변화, 뭐 표본의 편중 등등뿐만 아니라 또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거 통계적 회귀. 기억하셔야 되죠? 통계적 회귀란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그래서 뭔가 실험을 짜냈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딱 해서 결과 나왔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외생변수 유형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은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외생변수를 아예 제거하던가 또는 외생변수의 영향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아예 2번 이상의 실험을 할 때 서로 다른 외생변수의 강도가 강해지도록 강도가 서로가 다른 그러한 외생변수가 이제 작용하도록 어떤 날은 어떤 거는 비 오는 날에 하고 어떤 날은 더운 날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는 상쇄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작위 이런 것들이 이제 외생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현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외생변수가 잘 제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자, 따라서 실험법은 크게 순수 실험과 또 이제 순수 실험은 실험실 실험이죠. 실험실에서 하는 거. 또 유사 실험이 있습니다. 얘는 현장에서. 그래서 순수 실험과 현장 실험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죠. 순수 실험은 실험 집단을 무작위로 할 수 있고 외생 변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실험 변수의 노출 시기나 이런 것들도 다 잘 할 수 있지만 좀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고요. 제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가 있죠. 순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놔두고 사후만 할 수도 있고 사전 사후도 할 수 있는데 사후만 하면 변화를 측정을 못하고 사전 사후 하면은 시험 효과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4집단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4집단 설계가 가장 순수 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거죠. 하지만 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하게 얘네들이 전부 다 완전하게 무작위화되고 동질적, 처음에 동질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래서 하나는 사후만 하고 하나는 사전 사후를 하고 시험 효과도 비교하고 또 변화 비교도 하고 뭐 이런 설계가 있었고요. 뭐 유사 실험 설계는 사실은 제목에서 통제 집단이라는 표현을 잘 못하고요. 뭐 2집단 사전 사후 그렇다면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지만 이 2집단은 완벽하게 동질적이기 어렵겠구나. 유사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동류 집단, 유사한 집단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집단의 시계열 실험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유사 실험 설계는 어떤 외생 변수의 통제가 쉽지 않지만 실험 변수의 노출 시기나 뭐 응답자 등을 내가 이제 선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고 현실적이라는 거. 자, 실험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가 뭐 조사를 설계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 바로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사실 타당성은 제대로 측정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당성이 결여되면 바이어스, 편의가 발생해요. 타당성이 문제가 생기면 바이어스, 체계적인 오차가 나오죠.
신뢰성은 우연히 일어나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비체계적 오차와 관계가 있죠. 얘로 기억해 보면 좋아요. 타당성은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가 늘 1kg가 더 많이 나오는 아주 나쁜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kg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한테 다 바이어스,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체계적 오차가 생기는 거고, 신뢰성은 우연히, 무작위로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잴 때 살짝 이제 옆을 짚었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우연하게 오차가 생기는 것이 이제 신뢰성을 결여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타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타당성은 첫 번째 내용 타당성, 크게는 두 가지죠. 내적과 외적 타당성. 근데 내적 타당성이 일반적으로 제대로 측정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의 내용 타당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타당성이죠. 외관 타당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타당성, 그 다음에 개념 타당성,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기준이나 개념 타당성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준 타당성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미래를, 기준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지금 현재 평가함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동시 타당성으로 나누고요. 개념 타당성은 이해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으로 나누긴 하는데, 사실 이해 타당성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집중과 판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집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척도로 측정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판별은 서로 다른 개념이면 측정 결과가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타당성의 유형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내적 타당성 이외에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와 관련된 거죠. 지금 이 결과를 얼마나 많은 대상에,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사를 할 때 뭐 표본 추출도 무작위여야 되고 이질적 요소도 많이 포함되고, 그리고 대표적 사례만을 뭐 표본으로 규정하고 등등의 어떤 표본의 대표성과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외적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뢰성은 일관성이죠.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타당성이 높다,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계속 제대로 조사하면 결과도 계속 일관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는 보통 성립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똑같은 유사한 결과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유사한 결과가 나오되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역을 맞출 때 여기가 중심이면 이게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건데, 여기가 관역인데 여기에 드드드드 찍혀요. 신뢰성은 높아요. 타당성은 높지 않죠. 그래서 신뢰성은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도구, 분할해서 한 측정 도구에서 서로 다른 이제 유사한 용어를 가지고 분할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반복 측정을 물론 재검사법을 할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일관성이죠. 그래서 크로마 알파 계수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고, 또 1에 가깝지 못한 그러한 문항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리커트 척도로 수집된 이제 동일한 개념을 여러 개의 문항으로 질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질문지법을 다시 한번 가보죠. 질문지법은 장점이 구조화된,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 대상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계 분석하고 자료 처리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표준화된 양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표준화된 양식이 자체가 잘못됐다.
뭔가요? 측정 도구가 잘못된 거죠? 뭔가요?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질문지를 잘 만드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질문지 작성에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질문지를 작성할 때 내가 조사 방법을 예를 들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사 방법이 뭐 대면이냐, 얼굴을 보고 하는 거냐, 전화냐, 뭐 우편이냐, 또는 온라인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질문지의 그 특성도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주관식으로 질문할 것인가, 객관식으로 질문할 것인가도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그 용어도 또 결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지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따라서 질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작성된 질문지, 이 질문지는 예를 들면 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효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 질문지 같은 경우는 좀 그 짧아야 되고 또 보기 문항도 짧아야 되고, 우편은 응답의 순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보고 뒤부터 볼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 질문 배열의 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각각의 어떤 조사 방법에 따라서냐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조사 방법의 많은 부분이 조사에 대한 어떤 이론들, 지금 얘기하는 뭐 타당성 있어야 된다,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뭐 질문지도 잘 만들어야 되고 등등 나오는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표본을 어떻게 뽑아서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도 이제 통계적인 분석하는, 결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험 비중도 좀 점점 높아지고, 특히 1차뿐만이 아니라 2차에서는 아예 통계 분석하는,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정립, 통계 이론에 대한 정립,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점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사실 대부분의 조사는 표본조사죠. 그러니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뉘는데, 전수조사는 현실에서 많이 하지 못합니다. 모집단이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국가가 큰 맘 먹고 1년에 한 번, 아니 5년에 한 번 인구 총조사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표본조사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 얘기를 할 때 조사는 대부분 표본조사가 되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중에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수치들을 모수라고 하고 표본을 대표하는 수치를 통계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모수의 여러 가지, 뭐 평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런 애들을 알고 싶지만, 모비율 이런 것들을 통계량으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건 모수지만 내가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건 표본의 어떤 값들이라는 거. 자, 내가 표본 조사를 함으로 해서 반드시 이제 표본 오차가 일어나게 돼요. 자,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을 뽑음으로 해서 이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표본 오차예요. 그렇죠? 내가 표본 조사를 했다. 그럼 무조건 표본 오차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전체가 1000명인데 내가 300명의 의견을 들었어요. 나머지 700명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의 의견과 다르잖아요. 표본 오차는 반드시 표본 조사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표본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비표본 오차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모든 문제점. 그래서 뭐 설문의 누락, 오기, 뭐 자료 입력할 때 잘못 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비표본 오차예요. 자, 그러면 전수조사에서도 비표본 오차는 있나요? 있어요. 표본 오차는 없죠. 전수조사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조사하는 대상이 커지면 표본 오차는 줄어들지만 비표본 오차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설문지 100개 하는 것보다는 1000개, 10,000개 처리할 때 훨씬 더 실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전수조사가 늘 정확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가 비표본 오차 때문에 오히려 표본 오차보다 더 문제가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오류 2개, 표본 추출 오류,
비표본 추출 오류 이런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추출 오류는 감소하지만 비표본 추출 오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주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익숙해지는 이 문제가 나오면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나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시험 문제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좀 쉬고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